인트로.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동해바다 구석진 곳 작은 시추선 한 척에 쏠려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이었죠. 일본이 잠룡구역의 협정 종료를 앞두고 감히 우리의 청고래 구역까지 자기네 땅이라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뒤이어 중국까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죠. 기술도 돈도 없는 한국이 무슨 석유를 캐느냐며 전 세계가 비웃던 바로 그 순간, 바다 밑 5,000m에서 들려온 굉음, 한 번에 도쿄와 베이징은 얼어붙었습니다. 3천조 원의 황금이 솟구친 그 기적 같은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도입부 2026년 3월 12일 오전 11시 제네바 유엔 본부 대회의실 사토 켄지가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쥔 손을 떨지 않았어요. 외교관 생활 35년, 그 손은 훈련된 손이었습니다. 청고래 구역은 일본 대륙붕의 자연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지질학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시 통역기 너머로 박수 소리가 번졌죠. 일본 대표단석에서 샴페인병이 열리진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이미 축제였습니다. 거기서 30분도 지나지 않아 왕회의가 연단에 올랐어요. 중국 대륙붕 확장 자료에 근거하면 해당 구역은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중첩됩니다. 두 나라가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바다를 자기 것이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회의실 중간쯤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 자문 관석에 앉아서 두 사람의 발언을 듣고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버티기엔 상대가 너무 크다. 제 이름은 아서 핸더슨입니다. 올해 58이고요. 영국 에딘버러 출신이지만 지난 25년은 사무실보다 배 위에서 보냈어요. 북해가스전, 카스피해 분쟁, 남중국해 심해 조사까지. 바다 밑에 뭔가 묻혀있다 하면 어김없이 제가 불려갔죠. 저는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질도와 탄성파 분석표가 없으면 말도 꺼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저는 한국의 불리한 보고서를 이미 머릿속으로 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누군가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어요. 직접 보시겠습니까? 다다아레레. 발신인은 강한결, 한국석유공사 심해 탐사팀장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제가 왜 망설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직감이었을 겁니다. 25년 동안 바다를 다니면서 딱 몇 번 설명할 수 없는 기운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거대한 것이 깨어나기 직전에 그 고요함. 동해 앞바다가 꼭 그랬습니다. 1장, 일본의 선전포고와 거대 하이에나의 등장. 자, 그러면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제네바. 사토 켄지가 단상에서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은 채 3분이야 됐어요. 하지만 그 3분이 동해의 운명을 흔들어 놓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논리는 이거였어요. 2017년 한일 공동개발협정, 즉 잠룡구역 협정은 내년 초 자동 종료됩니다. 협정 종료와 동시에 해당 구역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 대륙붕 권리가 복원됩니다. 그리고 그 복원된 대륙붕의 자연 연장선은 청고래 구역 전체를 포함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끊어서 발음 뺐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의 말투였어요. 일본 대표단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의장 뒤편에 자리했던 일본 기자들이 일제히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소리가 마치 총성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토 켄지가 발표하는 내내 회의장 한쪽 귀퉁이 한국 대표단석은 고요했어요. 반박 자료를 꺼내는 사람도 없고 보좌관끼리 귓속말을 나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기들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저는 직업상 국제협상장을 수백 번 들락거렸습니다만 그렇게 정적인 패배자석은 처음 봤어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일본 외무성 보좌관들이 각국 대표단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두껍게 재본된 자료집이었어요. 표지만 봐도 공을 들인 게 느껴졌습니다. 동해 대륙붕 지질구조 분석 및 국제법적 근거 보고서. 영문판, 불문판, 중문판 세 종류로 준비돼 있었어요. 저도 한 부 받아서 펼쳐봤습니다. 지층 단면도, 탄성파 자료, 유엔 해양법 협약 조문 해석까지. 허술한 구석이 없었어요. 일본이 이 순간을 위해 몇 년은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왕 웨이가 올라왔어요. 왕 웨이라는 사람, 저도 예전에 남중국해 분쟁 자리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신 말 한마디의 무게가 다릅니다. 중국 자연자원부 해양전략실장. 이 직함 자체가 이미 무기예요. 그가 발언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의 대륙붕 자연연장 원칙에 따르면 동해 청고래 구역은 중국 배타적 경제 수역과 지질학적으로 중첩됩니다. 중국은 해당 구역의 공동개발에 참여할 정당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짧았어요. 하지만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이에나가 나타났군. 일본은 오래전부터 준비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일본이 문을 열자마자 한 발짝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전에 조율이 됐다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을 확인해주는 장면이 회의 직후 복도에서 벌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사토 켄지와 왕 웨이가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 주변에 통역사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던 거죠. 탐욕이라는 언어를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NN 첫 화면 헤드라인이 이거였어요. Japan and China present united front over East Sea Energy Zone. Seoul remains silent. BBC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Korea faces unprecedented two-front pressure in offshore energy dispute. 알자지라는 좀 더 직설적이었어요. Korea's silence on Blue Whale Zone speaks volumes. Analysts see capitulation. 항복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채널을 돌려봤더니 한국 뉴스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자막 번역기 돌려서 보니까 경제신문 사설이 한국 정부의 외교적 해결책을 서두르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자국 언론마저 불안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내부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국의 대응 역량 평가, 현실적 한계와 협상 가능 시나리오. 저는 한국의 대응 역량 낮음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저장하고 나서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엘레나 페트로바한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수석 분석관인 그녀는 짧게 한 줄만 썼더군요. 아서 당신도 한국이 포기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발신인 강한결, 한국석유공사 심해탐사팀장. 내용은 딱 한 줄이었어요. 핸더슨 박사님, 직접 보시겠습니까? 가다아레레.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제네바 호수를 바라봤어요. 조용한 호수였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기 전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 떠나면 됩니까? 2장. 용산의 깊은 침묵. 전 세계의 오판. 비행기가 김포에 내려앉은 건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입국장을 나오면서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전쟁 당사국의 수도에 도착하면 보통 뭔가 있거든요. 시위되거나 취재진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긴장한 표정의 사람들이라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항은 그냥 공항이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캐리어 끄는 여행객들, 커피 들고 걷는 직장인들. 서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대합실 한쪽 벽면에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NHK였어요. 자막이 흘렀습니다. 한국 정부 무등 사흘째. 국제사회 협상 의지 없는 것이냐 의문. 저는 그 자막을 보면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한국 외교부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어요. 저는 유엔 자문관 자격으로 온 거니까 창구가 있어야 했거든요. 회신은 2시간 만에 왔습니다. 현재 답변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추후. 저는 그 단어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외교 언어에서 추후는 보통 2가지 의미 중 하나입니다. 정말 바쁘거나 아니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있거나.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무대응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점심 무렵 뉴스를 켰더니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중 양국이 유엔에서 영유권을 동시에 주장한 지 나흘째 한국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 나오는 자리였으니까요.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굳혀잡고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변인은 서류를 덮고 돌아섰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손에 들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죠. 협의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또 다른 기자가 외쳤어요. 이번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까지 예고했는데 대책은요? 대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퇴장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번역 자막으로 보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항도 항의도 설명도 없다는 건 패배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패배라고 하기엔 그 대변인의 표정이 너무 담담했어요. 당황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오후 도쿄에서는 사토 켄지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한국의 침묵은 스스로 포기했다는 사실상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청고레 구역에 대한 일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다음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그 말을 받아섰습니다. CNN, 로이터, 블룸버그. 헤드라인이 줄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엘레나 페트로바가 국제에너지기구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어요. 동해 청고레 구역 자원개발 가능성 평가. 결론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한국의 현행 독자 시추 기술력은 해당 구역 상업적 개발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됨. 엘레나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냉정한 분석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건 국제사회의 판단이 완전히 기울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증시를 확인했더니 한국석유공사가 이틀 연속 하한가였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로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보고서 제목을 바꿨어요. 한국의 협상 가능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현실적 테러 모색으로요. 그날 저녁 8시 호텔 로비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진 않았어요. 점퍼 차림이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뭔가를 오래 버텨온 사람 특유의 걸음이 있거든요. 힘을 뺀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걸음. 그 사람이 제 앞에 섰습니다. 강한결입니다. 악수를 했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 손이 아니었어요. 저는 당연히 명함을 기다렸는데 그는 명함 대신 메모지 한 장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숫자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좌표였어요. 정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변을 한번 살핀 다음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포항 앞바다로 나오십시오. 저는 그 좌표를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설명이 안 됩니다. 25년 동안 바다를 쫓아다닌 사람이 그 좌표 하나에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바다 아래에 뭔가 있다는 느낌. 그것도 아주 거대한 무언가가. 3장 유엔 조사단의 파견과 비밀스러운 접촉. 새벽 3시 반. 포항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한결이 직접 운전을 했어요. 2시간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저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한 건 새벽 4시가 막 넘었을 때였어요. 안개가 짙었습니다. 항구 불빛이 뿌옇게 번졌고 파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 안개 너머로 거대한 무언가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크기가 실감이 안 났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게 얼마나 큰지 느껴졌습니다. 배라기보다는 해상 구조물에 가까웠어요. 수직으로 솟은 시추타워가 안개를 뚫고 올라가 있었는데 꼭대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연의 창. 강한결이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괜히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선착장 입구에 사내 둘이 서 있었어요.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서 있는 자세가 발랐습니다. 군인이거나 그와 유사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강한결에게 짧게 고개를 숙이더니 저를 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분증이었어요. 유엔 자문관 신분증을 건넸더니 앞뒤를 꼼꼼히 확인하고 들고 있던 태블릿과 대조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었어요. 승선 직전 강한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휴대폰 주십시오. 저는 반사적으로 주머니를 짚었어요. 보안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배 위에서 찍힌 사진 한 장, 좌표 하나가 지금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엔 자문관이 조사, 대상국의 요청으로 통신기기를 반납한다는 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규정집이 아니라 강한결의 눈을 봤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폰을 건넸습니다. 제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넓은 공간에 대형 모니터들이 반원형으로 배치돼 있었어요. 화면마다 숫자와 파형이 흘렀고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경악한 건 장비 때문이었어요. 해외 시추선의 제어실이라면 저도 수십 번 들어가 봤습니다. 노르웨이선, 미국선, 브라질선.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부품 하나하나에 한국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입품이 아니었어요. 전부 독자 개발 장비였던 겁니다. 강한결이 가장 큰 화면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게 테라비전의 마그마 펄스, 탄성파 영상 시스템입니다. 화면에는 지층 단면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색깔이 층마다 달랐습니다. 강한결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지각의 미세한 진동을 인공적으로 발생시키고 그 반향파의 패턴을 분석해서 지하 구조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기존 탄성파 탐사보다 해상도가 12배 높아요. 5,000m 아래를 이 수준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세계에 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나머지 하나는 미국이 개발 중입니다. 아직 완성 못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지질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25년간 심해자원 분쟁을 다루면서 지층 단면도는 수백 장을 봐왔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화면을 향했어요. 이 구조. 네. 강한결이 먼저 말했습니다. 슈퍼 유전 형태입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교과서에서나 보던 구조였습니다. 돔 형태의 배사 구조 아래 다공성 안반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고 그 위를 불투과성 이암층이 덮고 있는 형태. 석유와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수만 년 동안 축적됐을 때 나타나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 규모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본 단면도 중에 이렇게 넓게 펼쳐진 건 처음이었어요. 강한결이 말을 이었습니다.
테라비전이 처음 이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검증했어요. 다른 분석기관에 교차 확인도 맡겼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런데 왜 침묵했습니까?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오히려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가 잠시 저를 봤어요. 창밖으로 아직 캄캄한 동해가 보였습니다. 핸더슨 박사님, 우리가 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십니까? 저는 대답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함선을 보냅니다. 강한결이 말을 이었어요. 외교 채널로는 시추 중단 압박을 넣고 현장에는 물리적으로 접근을 막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나라 해군 함정이 이 구역 외곽을 돌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는 순간 포위가 좁혀집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어요. 침묵은 전술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어요. 강한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동해 특유의 비릿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났어요. 그가 점퍼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고 난간에 기댔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바다에서 고기 잡았습니다. 혼잣말 같은 목소리였어요. 포항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배 끌고 나가서 오징어 잡고 그 돈으로 저 대학 보냈어요. 이 바다가 우리 것이라는 걸 저는 몸으로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기 거라 하고 중국이 자기 거라 합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 안 됩니다. 법으로도 부족합니다. 땅속에서 꺼내서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유엔 자문관이라는 재직함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중립적인 조사자로 이 배에 탔습니다. 어느 편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데 강한결 옆에 서서 동해의 새벽을 보고 있으니 중립이라는 단어가 참 차갑게 들렸습니다. 배에서 내리기 직전 강한결이 말했습니다. 사흘 뒤 새벽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시추 개시 일정입니다. 우리는 그날 버튼을 누릅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 순간을 봐주십시오. 핸더슨 박사님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뭘 목격했는지 나중에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있겠습니다. 선착장을 빠져나오는데 등 뒤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동해가 아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아래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 시면의 창이 뚫고 내려간 금단의 구역. 사흘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포항 시내 작은 여관에 머물면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휴대폰은 돌려받았지만 강한결의 요청대로 외부에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엘레나한테서 메일이 2통 왔고 유엔 본부에서 보고서 독촉 연락도 왔어요. 전부 조사 중이라는 한 줄로 답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수첩에 뭔가를 계속 적었어요. 숫자들이었습니다. 테라비전의 지층 단면도에서 봤던 수치들, 배사 구조의 폭, 이함층 두께, 추정 매장 심도.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계산을 다시 했어요. 계산할 때마다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결론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컸거든요. 개시당일 새벽, 다시 그 선착장이었습니다. 이번엔 안개가 없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시면의 창은 사흘 전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갑판 위에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이 없었어요.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았습니다. 강한결이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무셨습니까? 못 잤습니다. 그가 작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요. 개울실에 들어서니 엔지니어 전원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화면들이 전부 켜져 있었고 마그마 펄스 메인 화면은 실시간으로 해저 지형 데이터를 갱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강한결이 지정해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어 패널에서 약간 떨어진 곳, 전체가 잘 보이는 위치였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날 이 자리에서 보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결심했어요. 나중에 유엔 총회에서 증언할 일이 생긴다면 이 수첩이 근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문관의 의무이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인 의지이기도 했어요. 개시 30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엔진 소음이 평소보다 크게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한결 옆에 있던 보안 담당자가 짧게 보고했어요. 강한결이 통역해줬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상공을 돌고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작전 중단합니까? 아니요. 강한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우리 상공은 우리 영공입니다. 그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메인 콘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제어실 전체를 한번 둘러봤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었어요.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버튼 위에 손을 얹었어요. 드릴비트가 해저면에 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치매 시추를 수십 번 지켜봤지만 그 순간만큼은 언제나 다릅니다. 아무리 큰 배도 아무리 많은 장비도 그 순간만큼은 조용해져요.
기계 소리만 남고 사람들은 숨을 멈춥니다. 제어실이 그랬습니다. 버튼이 눌렸어요. 드릴 케이블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진동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마그마 펄스 메인 화면에 신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영이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한쪽 모니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장 분석관 박세준이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안경 너머 눈이 화면에 박혀 있었어요. 해저면 접촉 확인. 1차 이암층 진입 개시합니다. 몇 분이 지났어요. 1차 이암층 통과. 예측 위치 대비 오차 범위 3m 이내. 제 옆에서 통역해주던 직원이 속삭였어요. 저는 한 박자 늦게 받아들였습니다. 3m요? 오차 3m. 5000m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3m 오차라는 건 제가 아는 어떤 기술로도 나올 수 없는 수치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옆에 별표를 3개 쳤습니다. 변환결 쪽을 봤어요. 그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안도도 기쁨도 아직 없었어요. 이 수준의 보고가 당연하다는 듯이 다음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추가 2000m를 넘어서면서부터 속도가 붙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수첩에는 숫자와 메모가 빼곡히 쌓였습니다. 제어실 안에 가져다 놓은 도시락을 누군가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2500m를 돌파했을 때였어요. 박세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잠깐, 고압 반응 감지. 예상보다 깊이가 얕습니다. 제어실이 술렁했어요. 강한결이 곧장 콘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치 보내.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강한결이 30초쯤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속도 줄인다. 30%. 계속 진행. 옆에 있던 다른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통역을 통해 들었는데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강한결이 짧게 대답했어요. 중단 없습니다. 그뿐이었어요. 아무도 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수첩에 적으면서 문장을 하나 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다. 그 무렵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엘레나 페트로바가 국제에너지기구 본부 자기 사무실에서 미성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뭔가를 발견했다고 해요. 포항 앞바다에 대형 해상 구조물이 고정돼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좌표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섰다고 합니다. 청고래 구역 경계선 안쪽이었거든요. 그녀는 즉시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이틀 전 자신이 한국의 시추 기술력은 상업적 수준 미달이라고 결론 내린 바로 그 보고서를요. 한 줄을 지우고 새로 쳤다고 합니다. 현장 확인 필요. 기존 평가 보류. 시추 깊이가 4000m를 넘어섰습니다. 제어실한 공기가 달라졌어요. 미묘한 변화였는데 사람들이 화면 쪽으로 조금씩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이 아니었어요.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뭔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느끼는 것처럼요. 4800m. 박세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낮았는데 떨렸습니다. 대규모 공급 구조 신호 포착됩니다. 강한결이 걸어왔어요.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범인은요? 지금 측정 중인데 박세준이 화면을 두드렸어요. 숫자가 갱신됐습니다. 그가 멈췄어요. 선장님, 말해요. 박세준이 고개를 들어 강한결을 봤습니다. 슈퍼유전 진입 직전입니다. 제어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냉각팬 소리도 안 들렸어요. 제 귀가 이상해진 것 같았습니다. 통역 직원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적을 말을 몰랐습니다. 25년 동안 바다를 다녔어요. 수백 개의 지침을 받고 수십 개의 분쟁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저도 그냥 한 명의 인간이었어요. 심해 5000m 아래에서 뭔가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건 일본도 중국도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5장 일중연합의 방해 공작과 일촉즉발의 위기. 박세준이 슈퍼유전 진입 직전이라고 말한 직후였습니다. 제어실 뒤쪽에 있던 통신 담당자가 헤드셋을 고쳐 쓰더니 강한결에게 짧게 보고했어요. 통역 직원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경계선 접근 중입니다. 저는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수평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밝아오는 수평선 위에 윤곽이 보였어요. 처음엔 구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름은 저렇게 수면에 붙어서 이동하지 않죠. 함선이었습니다. 두 척이었어요. 저는 그 윤곽을 보면서 수첩에 적었습니다. 위협이 실지한다. 무성기에서 일본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강한결이 통신 담당자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 소리가 제어실 스피커 전체로 퍼졌습니다. 통역 직원이 따라붙었어요. 청고래 구역 내 불법 시추 선박에 경고합니다. 즉각 시추를 중단하고 해당 구역에서 이탈하십시오. 이 구역은 일본 대륙봉 주권이 적용되는 해역입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훈련된 목소리였어요.
감정이 없는 목소리. 제어실한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저도 강한결을 봤어요. 그는 스피커 소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박세준을 봤습니다. 현재 시추 속도요. 시속 42m입니다. 50으로 올리세요. 박세준이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이해했어요. 정보를 들으면서 속도를 높이는 사람, 리어뷰일수록 더 깊이 파고드는 사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통신 담당자가 다시 보고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중국 해경선 세척 북서쪽에서 접근 중입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북서쪽 창을 봤어요. 보였습니다. 일본 함선이 남동쪽에서 오고 있었고 중국 해경선은 북서쪽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시면의 창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좁혀드는 형국이었어요. 호위였습니다. 저는 25년 경력 동안 해상 분쟁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한 선박을 두 나라가 동시에 양방향에서 압박하는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작전이었어요. 사전에 조율된 작전. 제가 제네바 복도에서 봤던 그 악수가 떠올랐습니다. 사토 켄지와 왕웨이. 그 악수가 여기까지 이어진 거였어요. 베이징에서 왕웨이의 긴급 성명이 나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통역 직원이 휴대폰 화면을 제게 들이밀었어요. 중국 외교부 공식 발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청고래구역 시추행위는 중국의 대륙붕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자국의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물리적 조치를 취할 정당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물리적 조치. 저는 그 단어를 2번 읽었습니다. 이건 외교적 항의가 아니에요. 이건 무력 사용을 공식적으로 예고한 겁니다. 저는 즉시 유엔 본부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 저는 수첩을 폈습니다. 그리고 왕웨이의 성명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날짜, 시간, 정확한 표현까지. 이 기록이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엘레나한테서 연락이 온 건 그 직후였어요. 이성 데이터와 왕웨이 성명을 교차 분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내부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다고 했어요. 마지막 줄이 이거였습니다. 하서, 현 상황은 군사적 충돌 직전 단계로 판단됩니다. 당신은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일본 함선이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앞잠을 썼습니다. 나는 지금 증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나서 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때 갑판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엔진 소리였어요. 그런데 시면의 창이 엔진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무거운 소리가 수면 위로 울렸어요. 저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남동쪽에 한국 해군 구축함 2척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 해경 경비함 3척이 따라붙었습니다. 시면의 창과 외국 함선 사이 딱 그 중간 지점에 방어선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태극기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도 아닌데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됩니다. 다만 작은 나라가 두 강대국 사이에 서서 물러서지 않는 장면이라는 게 뭔가를 건드렸어요. 한국 해군 함장이 무선으로 응답하는 소리가 갑판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통역 직원이 따라붙었어요. 이 해역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귀함은 즉각 이탈하십시오. 반복합니다. 이 해역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같은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요. 일본 함선은 멈췄어요. 후퇴하지도 않았지만 더 이상 전진하지도 않았습니다. 팽팽한 대치였어요. 강한결이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함선들을 잠깐 봤어요. 그리고 전 직원에게 인터컴으로 말했습니다. 통역 직원이 속삭여줬어요. 우리가 흔들리면 저 함선들이 이긴 겁니다. 자리 지키십시오. 그게 전부였어요. 격려도 구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격려보다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제어실로 돌아와서 보니까 박세준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드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선 소리가 울리는 동안에도 무선 경고가 반복되는 동안에도 시추는 계속됐어요. 그때였습니다. 굉음이 들렸어요. 창밖을 보니 뭔가가 낮게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였어요. P1 초계기. 치면의 창 상공을 믿기 어려울 만큼 낮게 통과했습니다. 배 전체가 흔들렸어요. 진동이 발바닥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25년 동안 국제법을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저 비행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미가시초산 상공을 군용기가 초저공 비행하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방한결한테 돌아섰어요. 이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지금 당장 유엔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압니다. 그러면 왜요? 지금 그게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저는 멈췄어요. 방한결이 말을 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저들이 위협하면 할수록 핸더슨 박사님이 목격한 장면이 늘어나는 겁니다. 유엔 자문관이 직접 목격한 국제법 위반 행위가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 총회장에서 그 목격들이 전부 증언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황도 계산하고 있었어요. 탐선이 포위하는 것도 초계기가 낮게 나는 것도 전부 나중을 위한 증거로 쌓고 있었던 겁니다. 침묵이 전술이었던 것처럼 위기도 전술이었어요. 저는 수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초계기 비행시각, 고도 추정치, 100가지의 거리를 적었어요. 최대한 정확하게. 강한결이 그걸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치는 계속됐습니다. 함선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한국 해군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면의 창은 흔들리지 않았고 드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어실 메인 화면의 숫자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4,900m, 4,950m.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에 뭔가 있다는 걸 일본도 알고 중국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군함까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막으려 할수록 한국은 더 깊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5,000m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6장, 솟구쳐 오른 황금빛 액체와 심해의 포효. 5,000m. 박세준이 그 숫자를 읽는 순간 제어실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온도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얕아졌어요. 다들 숨을 반쯤 참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저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드릴이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진동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예요. 제어실 바닥을 통해 발바닥으로 전해지던 진동이 어느 순간 결이 달라졌습니다. 단단한 무언가를 뚫던 진동에서 거대한 공간으로 들어서는 느낌으로요. 저는 그 차이를 느꼈어요. 바다를 25년 다닌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차이였습니다. 박세준이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하부 공극층 접촉 확인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어실 전원이 일어섰어요. 의자를 당기는 소리도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 일어났어요.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였습니다. 마그마 펄스 메인 화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가득하던 화면 주광에 붉은 신호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점이었어요. 그런데 갱신될 때마다 커졌습니다. 붉은 영역이 화면 바깥으로 번져나갈 것처럼 퍼져갔어요. 박세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키보드를 잘못 쳤어요. 수치 입력을 다시 해야 했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동료 엔지니어가 그 손을 잡아줬습니다. 잡아준 그 손도 떨렸어요. 저는 수첩을 들고 박세준 옆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25년 경력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데이터 앞에서 냉정했어요. 숫자를 보면서 감정이 앞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화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다리가 그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어요. 확인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때 압력계가 울렸습니다. 정보음은 아니었어요. 수치가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계기판이 따라가지 못하는 소리였습니다. 박세준이 소리쳤어요. 압력 폭등합니다. 예측치의 1.8배, 2.2배 진입합니다. 제어실이 순식간에 움직였어요. 엔지니어 3명이 동시에 밸브 조정 패널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빨랐어요. 훈련받은 손이었습니다. 강한결이 쐐기처럼 말했어요. 잡아라. 절대 놓지 마. 4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4글자가 제어실 전체를 붙들었어요. 흔들리려던 공기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밸브가 조정됐습니다. 압력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순간 갑판 쪽 문이 열렸습니다. 해군 연락 장교였어요. 안면이 있는 젊은 장교였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외부 이상 있습니까? 강한결이 돌아봤어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구가 숨쉬는 겁니다. 왕교가 잠시 멈췄다가 나갔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대로요. 지구가 숨쉬는 겁니다.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문장이었어요. 외부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배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걸 바깥 함선들도 감지했던 것 같아요. 무선교신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선에서 같은 말이 반복됐어요. 즉각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즉각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한국 해군 함장의 목소리가 그 위로 깔렸습니다. 내부 작업 중입니다. 관여하지 마십시오. 짧고 단호했어요. 한 번만 말했습니다. 반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함선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함선도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어요. 한국 해군의 방어선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세준이 말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어요. 제어실이 조용하지 않았는데도 그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만 들린 것 같았어요. 팀장님, 방한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옵니다.
두 글자였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을 들이쉬었는지 내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기판의 메탄 농도 수치가 치솟고 있었어요. 탄화수소 반응 그래프가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그래프가 따라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박세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강한결이 그 앞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때 강한결의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넓지 않은 등이었어요. 점퍼 어깨 솔기가 약간 달아 있었습니다. 그 다른 어깨 솔기가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해왔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가 화면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오전 11시 47분. 강한결 팀장, 눈을 감다. 3초. 3초였어요. 딱 3초.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제어실 부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장비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람 소리였어요. 아주 작은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봤더니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엔지니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최민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영역 10년차 이 프로젝트 초창기부터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텨왔는지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라고 해도 그냥 걸어온 시간들이 있다는 걸. 그 시간들이 지금 이 화면 앞에서 한꺼번에 터진 거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그 눈물을 오래 보는 게 실례인 것 같았습니다. 박세준이 마지막 분석을 마쳤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아까보다 안정돼 있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정렬됐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한결을 봤어요. 탄화수소 복합층 확인됩니다. 한 박자 쉬었습니다. 상업적 규모 이상입니다. 제어실이 정지했습니다. 상업적 규모.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알았어요. 석유와 가스가 실제로 뽑아낼 수 있는 양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강한결이 인터컴을 들었습니다. 배 전체로 연결되는 채널이었어요. 엔진실, 갑판, 시추구역, 숙소. 지면의 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채널. 그가 말했습니다. 뺐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두 글자. 그런데 그 두 글자 뒤로 배 곳곳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호도, 함성도 아니었어요. 뭔가를 오래 참았다가 내쉬는 숨소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퍼뜨리지 못하고 쌓아온 시간들이 그 두 글자에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제어실에 들어선 이후로 수첩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기록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이 장면에 그냥 눈으로만. 창밖으로 동해가 보였습니다. 함선들이 아직 거기 있었어요. 일본도 중국도 물러서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함선들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5,000m 아래에서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요. 말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으로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땅속에서 꺼내서 보여줘야 한다고 했어요. 강한결이 그걸 해냈습니다. 공의 심연이 포효했어요. 소리 없이, 그러나 세상 어떤 소리보다 크게.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제가 제네바 총회에 돌아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바다에 있었던 사람이 증언해야 합니다. 7장 제네바 국제총회,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든 증언. 제네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수첩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포항 선착장에서 처음 심연의 창을 봤을 때부터 박세준이 나옵니다 라고 말하던 그 순간까지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단순한 현장 기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역사였어요. 누군가는 이 역사를 말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 데이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버텨가며 만들어낸 것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숫자는 그냥 숫자로 남습니다. 저는 창밖에 구름을 내려다보면서 결심을 굳혔어요. 유엔 자문관의 중립 의무. 저는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키는 겁니다. 중립이란 진실 앞에서 눈을 감는 게 아니니까요. 총회 당일 아침, 제네바는 흐렸습니다. 유엔 본부 건물 앞에 취재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오늘 총회가 단순한 정례회의가 아니라는 걸 언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중 양국이 한국을 상대로 공식 제소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정문을 들어서면서 가방 안의 수첩과 USB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복도에서 누군가 저를 막아섰어요. 일본 측 보좌관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는데 넥타이가 단정했어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핸더슨 박사님, 오늘 어떤 입장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총회장에서 들으십시오. 그가 한 발짝 옆으로 비켰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총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방청석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엘레나였어요. 국제에너지기구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들고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레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제 25년지기예요. 제가 어떤 눈을 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 눈을 보고 나서 그녀가 노트를 꺼냈어요. 저는 자문관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민석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카토켄지가 저를 봤습니다. 왕 웨이도 저를 봤어요. 그들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그 얼굴들에서 흔들림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제네바 복도에서 악수를 나누던 그 자신만만한 얼굴들이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저는 증인석 테이블 위에 수첩과 USB를 올려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청회는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사토 켄지가 나왔어요. 그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컸어요. 뭔가를 덮으려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크고 빠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분쟁 해역에서 무단 시출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일본은 즉각적인 시추 중단과 함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공식 요구합니다. 일본 대표단 쪽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왕 웨이가 뒤를 이었어요. 짧았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아울러 청고래 구역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한중일 3국 공동관리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공동관리.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자신들도 지분을 갖겠다는 얘기였어요. 의장이 한국 대표단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측 발언하시겠습니까? 한국 대표단 쪽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특별 증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회의장이 수렴했습니다. 의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봤어요. 증인, 나오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첩을 왼손에, USB를 오른손에 들었어요. 증인석까지 걸어가는 동안 회의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발소리만 들렸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제네바 호텔방에서 강한결의 문자를 받고 제가 처음으로 수첩에 쓴 문장이었습니다. 무대응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서 핸더슨입니다. 유엔 대륙봉 한계위원회 선임 자문관이며 25년간 해양 자원 분쟁을 다뤄온 전문가입니다. 오늘 저는 자문관의 자격이 아니라 현장 증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역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난 3주 동안 대한민국 포항 앞바다 청고래 구역에 있었습니다. 해면의 창, 시추선 제어실에서 대한민국의 시추 과정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먼저 현장 기록부터 읽었습니다. 수첩을 펼쳐서 날짜와 시간과 좌표가 기록된 부분부터 읽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2026년 3월 21일 오전 6시 17분.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민간 시추선 심연의 창 상공 50m 이하 고도로 초저공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배 전체가 진동할 정도의 고도였으며 이는 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 민간 선박 상공 안전비행 고도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사토 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같은 날 오전 7시 43분.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과 중국 해경선 3척이 청고래 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민간 시추선을 양방향으로 포위하는 형세를 취했습니다. 민간 작업 선박에 대한 복수국가의 동시 군사적 위협 행위입니다. 왕 웨이가 무언가를 보좌관에게 속삭였어요. 보좌관이 고개를 젓는 게 보였습니다. 23일 오후 2시 10분. 일본 측 무선 채널을 통해 시추 중단을 요구하는 위협 방송이 총 17차례 반복 송출됐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녹취되어 있습니다. 저는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에 해당 기간 제어실 내 모든 데이터 로그와 외부 교신 기록, 위성 위치 확인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조작되지 않은 원본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목이 마른 게 아니었어요. 다음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현장 목격 진술을 마치고 기술적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USB를 회의장 기술 담당자에게 건넸어요. 잠시 후 총회장 양쪽 대형 스크린에 이미지가 떴습니다. 마그마 펄스, 탄성파 영상이었습니다. 푸른 배경에 붉은 영역이 번져 있는 그 화면. 제가 제어실에서 처음 봤을 때 다리가 굳어버렸던 바로 그 화면이었어요. 각국 대표단이 일제히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200명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본 건 처음이었어요. 엘레나가 방청석에서 펜을 멈췄습니다. 노트에 뭔가를 적다가 화면만 응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테라비전시의 마그마 펄스, 탄성파 영상 시스템이 포착한 심해 5000m 지층 구조입니다. 현재 이 수준의 해상도로 심해 5000m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은 전 세계에 2곳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실전에 적용한 이 기술과 미국이 아직 개발 중인 기술,
회의장 한쪽에서 누군가 헛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화면 중앙의 붉은 영역을 보십시오. 이것은 배사구조 하부의 대규모 탄화수소 복합층입니다. 돔 형태의 배사구조 아래 다공성 안반층이 400m 이상 두께로 형성돼 있으며 그 위를 불투과성 이암층이 완벽하게 덮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슈퍼 유정 구조입니다. 저는 잠시 회의장을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매장량 추정 수치, 지층 두께, 탄화수소 농도, 공급률 수치. 화면이 바뀔 때마다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토 켄지가 보좌관과 뭔가를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종이를 주고받는 손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를 못 찾는 사람들의 손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숫자 하나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아니까지.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청고래 구역 심해 5,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가스전이 아닙니다. 회의장이 숨을 멈췄어요.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해저 자원층 중 최대 규모입니다. 복수의 독립기관 교차 검증을 거친 추정 매장 가치는 저는 잠깐 멈췄어요. 그 숫자를 말하는 순간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이키고 싶지 않았어요. 3,000조 원입니다. 총회장이 정지했습니다. 박수도, 웅성거림도, 의장의 의사봉 소리도 없었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멈췄습니다. 3,000조 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가 넘는 숫자예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4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중동의 웬만한 산유국이 30년 동안 뽑아낼 수 있는 규모와 맞먹는 숫자예요. 저는 잠시 회의장을 봤습니다. 사토 켄지는 앉아 있었어요. 아까까지 꼿꼿하던 등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왕 웨이는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의 시선이었어요. 엘레나는 방청석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처음엔 몰랐는데 잠깐 보다가 알았습니다. 데이터만 믿던 사람이 데이터가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나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놓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대신 5,000m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꺼내왔습니다. 초첩을 덮었어요. 총회장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결국 회의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론이 난 뒤였습니다. 8장. 굴복한 강대국들. 대한민국 에너지 주권 시대. 의장의 의사봉 소리가 잦아들고 나서도 한동안 회의장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방금 들은 숫자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노트에 적는 사람, 옆 사람과 귀옛말을 나누는 사람, 그냥 화면만 쳐다보는 사람.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가방을 챙기면서 그 모습들을 봤습니다. 사토 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보좌관이 뭔가를 귀에 속삭였는데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서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총회를 위해 준비한 반박 자료들이었을 겁니다.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진 서류들이요. 왕 웨이는 이미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을 하는 동안 조용히 나갔어요. 뒷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총회장 문을 나서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복도가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CNN, 로이터, NHK, 알자지라. 불과 한 달 전 한국의 패배 기정사실이라고 썼던 바로 그 언론들이었습니다. 마이크가 여러 개 제 얼굴 앞으로 들이밀어졌어요. 핸더슨 박사님, 대한민국을 지지하시는 겁니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보탤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 있고 저는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지지냐 반대냐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실은 편을 고르지 않으니까요. 렐레나한테서 연락이 온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문자였습니다. 아서, 나 보고서 폐기했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렐레나다운 방식이었어요. 사과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사실만. 다음날 국제에너지기구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엘레나가 주도한 발표였어요. 짧지만 강했습니다. 청고래 구역 탄화수소 복합층의 규모는 기존 평가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수준임을 확인합니다. 종전보고서의 관련 결론은 철회합니다. 자신이 쓴 보고서를 자신이 철회하는 건 분석가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엘레나는 그걸 하루 만에 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였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짧은 발표를 했어요. 청고래 구역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계획은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가 법적 검토. 저는 그 표현을 3번 읽었습니다. 외교 언어에서 이 말이 뭘 뜻하는지 저는 압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하기 싫어서 돌려 쓴 겁니다. 사토 켄지는 귀국 이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쿄 증권가에서는 일본 에너지 기업 주가가 일제히 무너졌어요. 니케이 지수가 당일 6% 떨어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 8% 폭등했던 바로 그 지수가요. 반대로 한국 석유공사 주가는 사흘 연속 상한가였습니다. 중국은 더 조용했어요. 왕 웨이가 유엔에 제출했던 대륙봉 연장 관련 서류들이 자진 철회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베이징 외교부 대변인이 짧게 발표했어요. 왕 웨이 본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네바 복도의 악수 장면을 떠올렸어요. 사토 켄지와 왕 웨이. 그 단단해 보이던 연합이 증거 하나에 조용히 해체됐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진 동맹은 위기 앞에서 먼저 무너진다는 걸 이번에 다시 확인했어요. 총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강한결을 찾아간 거예요. 따로 연락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가면 거기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있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포항사무소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책상 위에 지층 단면도가 펼쳐져 있었고 강한결은 그 위에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걸 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반갑다는 표정이었는데 놀랍다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올 줄 알았던 것 같았어요. 오셨습니까? 왔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책상 위 지층 단면도를 봤어요. 청골의 구역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좌표였어요. 치지 않습니까? 강한결이 단면도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뭘 보태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긴 다음에 쉬는 게 아니라 다음 걸 시작하는 사람. 잠시 후 강한결이 단면도 한 장을 제 쪽으로 밀었어요. 보시겠습니까? 저는 단면도를 들었습니다. 청고래 구역 인접 해역이었어요.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청고래 구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 그리고 화면 중앙에 붉은 영역이 또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그걸 느끼고 나서 피식 웃었습니다. 이 바다 앞에서는 25년 경력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아직 분석 중입니다. 강한결이 말했어요. 하지만 마그마 펄스 초기 데이터로는 청고래 구역보다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저는 단면도를 내려놓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강한결이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더니 바다 쪽으로 걸었어요.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포항 앞바다는 해질녘이 특히 좋았어요. 주황빛이 수면에 깔리면서 동해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강한결이 난간을 기댔어요. 담배를 꺼내려다가 멈추더니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바다가 원래 우리 것이었습니다. 혼잣말 같은 목소리였어요. 저한테 하는 말인지 바다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일본이 자기 거라 하고 중국이 자기 거라 했는데 그가 이어 말했어요. 사실 그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뭐가 무서우셨습니까? 강한결이 잠시 생각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는 게 무서웠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중국이 아무리 함선을 보내도 우리가 우리를 믿으면 그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언론도, 우리 국민도, 심지어 우리 주변도 포기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받아 적고 싶었어요. 그런데 강한결이 그걸 보더니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들으십시오. 저는 수첩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한결이 동해를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바다에서 고기 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말했어요. 그 어른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바다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들어가 보면 안다고. 버티는 놈이 이긴다고. 저는 동해를 같이 바라봤습니다. 주황빛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내려가면서 바다가 붉어졌습니다. 저 아래 5,000m에 뭔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고 아름다운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바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있는지를. 대통령의 공식 발표는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였어요. 저는 런던 자택에 돌아와 TV로 봤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섰어요. 그 뒤로 태극기가 펼쳐져 있었고 옆에는 강한결을 비롯한 시추팀 전원이 서 있었습니다. 강한결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어색해 보였어요. 정장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대통령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청고래 구역에 대한 독자적 개발 권리를 공식 선포합니다. 통역기를 통해 세계 각국 언어로 동시에 번역됐어요. 지난 수개월 우리 정부가 침묵을 지킨 이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대신 증명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5,000m를 내려가서 진실을 꺼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강한결이 선착장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땅속에서 꺼내서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이 계속했어요.
이 자리에 함께한 심해탐사팀 전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들이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대한민국은 오늘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에너지 빈국이라 불리던 이 나라가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카메라가 강한결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무표정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10년이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이 바다를 붙잡고 버텨온 시간이. 발표가 끝나고 TV 화면이 여러 나라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시아 에너지 지도가 하룻밤 사이에 다시 그려졌다고 썼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침묵이 지난 10년 가장 강력한 전략이었다고 했습니다. 알자지라는 한 달 전 썼던 자기 기사를 직접 인용하며 정정 기사를 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항복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런던은 흐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환해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된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제 첫 장이었어요. 포항 가기 전날 밤 강한결의 문자를 받고 제가 처음으로 수첩에 쓴 문장. 무대응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그 옆에 이제는 답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다른 무언가였다. 그것도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단단한 종류의 무언가였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늘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나라를 일으켰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기술을 스스로 만들었고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혼자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예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일본이 선전포고를 했고 중국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고 전 세계가 포기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모든 소음 아래서 조용히 5,000m를 내려갔어요.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빈손이 아니라 3,000조 원을 들고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기술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간으로 싸웠어요. 동해 심연에서 깨어난 청고래는 조용했지만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고래는 대한민국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영원히. 아우트로. 강한결 팀장이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포항 앞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잡았던 아버지요. 바다는 거짓말을 안 한다. 들어가 보면 안다. 버티는 놈이 이긴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으려다가 그날만큼은 그냥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늘 그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공장을 세웠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기술을 혼자 만들었고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버텼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어요. 일본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중국이 달려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포기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모든 소음 아래서 조용히 5,000m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빈손이 아니라 3,000조 원을 들고. 동해 심연에서 깨어난 청고래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울음보다 크게 포효했어요. 그 청고래는 대한민국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영원히.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청고래라고 한 번만 써주십시오. 그 한 글자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